우리 당이 반성할 게 굉장히 많은 대선이었다. 거의 TK 빼고는 다 못 지켰다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도 이재명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런 메시지였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저는 국민들에게 소구받지 못한 메시지로 판명이 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남 탓하는 정세에서 좀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이 남탓 DNA는 좌파들의 DNA인데. 그러니까 이런 좌파들의 DNA 이런 게 이제 친윤계와 친한계가 동반 퇴진을 해야 된다. 집을 수리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면 차라리 집을 이제 무너뜨리고 다시 짓는 것이 더 경제적일 수 있지 않을까. 분당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니까 저는 분당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세상을 바꾼 정치뉴스 머니투데이 더300이 만드는 고품격 정치사 콘텐츠 터치다운 시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진 6.3 조기 대선이 이재명 대통령의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지 정확히 6개월 만에 새 정부가 탄생한 것입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어제까지 이재명 선대위 부대변인을 지낸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모시고 이번 대선의 판세와 향후 전국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박성민 최고 축하드립니다. 예. 이제 집권 여당의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십시오. 화이팅 하십시오. 하루아침에 정말 많은 상황이 뒤바뀐 그런 대선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대선을 조금 총평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김문수 후보를 이제 8.27%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승리를 했습니다. 출구조사 결과에서는 두 자릿수로 이제 나왔는데 조금 좁혀졌어요, 실제로는. 다들 요 정도 예상을 좀 하셨는지 사실 조금 탄핵 직후 대선 치고는 격차가 적었던 게 아니냐는 평가도 있고요. 8%포인트 넘는 차이가 적은 격차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보수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나섰을 때는 큰 폭으로 이긴 적도 있었죠. 그런데 진보 정당의 그 대통령 후보가 8%포인트 차로 이긴 거는 2017년에 이제 우리가 완전히 분열됐을 때 홍준표, 안철수, 유시민 3명의 후보가 나왔었던 2017년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큰 차이로 진 적은 없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굉장히 뼈아픈 결과고, 이게 정말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과 파면으로 치러진 선거인 만큼 이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책임론을 벗어나지 않고는 이번 선거에서 이기기 어려웠는데 우리 당이 반성할 게 굉장히 많은 대선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이 박근혜 전 대통령만 유일하게 이제 직선제 개헌 이후에 과반 이상의 득표를 했던 유일한 대통령이었잖아요. 사실은 그 수치를 이번에 좀 교체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뭐 그에 못 미치는 득표율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표 수로 보면 이제 최다 득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유의미한 숫자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지난 대선과 비교를 해봤을 때 서울이라든지 충청이라든지 저희가 지난번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밀렸던 지역에서 이제 다시 다 표를 가져왔고 PK 지역에서도 꽤나 약진을 했다라는 평가가 있는 만큼 하나하나 디테일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유의미한 대선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디테일을 들어가면 이재명 후보가 잘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당이 못해서 또 우리 후보의 경쟁력 전체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패배했지, 이재명 후보가 잘했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는 일단 2022년에 47.8%를 얻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49.42%를 얻었어요. 그러면 3년 사이에 몇 퍼센트 포인트를 올렸냐? 1.6% 포인트를 올린 거예요. 근데 이 1.6% 포인트는 어디서 올렸느냐? 심상정 후보가 2.4% 얻었었거든요. 이번에 권영국 후보가 0.98% 얻었어요. 그럼 심상정 후보가 잃은 표, 그러니까 일종의 진보 진영에 그렇죠. 있는 표죠. 그 표를 가져와서 1.6%포인트 올려서 당선된 거지. 전 이 수치만 놓고 보면은, 야, 우리 대한민국 유권자가 갖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위기감, 이른바 이재명 포비아가 실제 하는구나. 물론 이 격차가 크다는 건 저는 인정합니다. 우리 당이 정말 이번에 심판을 받았다라는 점은 뭐 인정합니다만, 그게 이재명 후보가 잘했기 때문에 우리 당이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돌부리에 넘어진 거죠. 근데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게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얻은 표를 보면 민주당계 후보로 나왔던 역대 대통령 후보 중에는 최다 득표를 한 거고 득표 수로 봐도 이 역대 최다 득표 수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충분히 이번에 잘한 선거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TK 지역을 제외하고는 보면 거의 표가 이제 많이 빠져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고하게 지킨 텃밭이 사실은 TK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흔들렸다 혹은 밀렸다. 압도적으로 진 지역도 꽤 많고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얘기했던 그 계속 선거 기간 내내 이재명 네거티브를 일관했지만 그게 저는 굉장히 무의미한 전략이었고 이번 그 득표의 결과를 보면서 좀 곰곰이 성찰해봐야 되는 부분 아닌가. TK 빼고는 다 어떻게 보면 지난 대선과 비교해도 그렇고 이번에 실질적인 수치를 봐도 그렇고 거의 TK 빼고는 다 못 지켰다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이죠. 뭐 공감합니다. 많이 반성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로. 아니 정말로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당이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는 위기감, 이 절박한 위기감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총선에서도 완패했죠. 대선에서 완패했죠. 다음 뭐 1년 후에 있는 지방선거 어떻게 그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민주당이 전국 정당화 됐다는데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 당이 지금 전국 정당화 됐느냐 그 부분은 쉽게 동의하기가 어렵거든요. 정말 두 번의 선거를 거치면서 저는 사실 그 언론인 마치고 선거 2번 치렀는데 2번 다 완패했어요. 우리 당이. 야 이렇게 가면 우리 당 진짜 존립할 수 있나? 다음에 수권할 수 있나? 1당이 돼서 정말 정책적 대안을 국민들께 제시할 수 있나? 이런 처절한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두 분께서 그 뭐 비판과 이렇게 이런 반성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이번에 후보가 또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네. 이준석 후보 8.34%를 득표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이제 그 10% 되게 중요한 의미지만 아무튼 완주 여기엔 미치지 못했지만 완주를 했는데 약간 김문수 후보 합치면 사실 이재명 후보를 좀 넘어서는 수치여서 배신자론 이런 거에 좀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뭐 배신자론이 크게 일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치를 더하면 0.07%가 높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준석 후보를 지지했던 모든 표가 김문수 후보에게 오는 건 아니고 대략 뭐 한 6.5 대 3.5 정도 비율로 나뉘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마 양자 대결 구도로 갔다면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기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준석 의원은 이제 앞으로 정치를 어떻게 할지 진짜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선 후보로 2자릿수 가까운 득표율을 올렸다는 건 본인에게는 굉장히 큰 정치적 자산이고 대선 후보로서는 의미가 있는데 이게 지방선거나 총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10%의 포션을 갖고 어떤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는가 우리 소선거구제에서 그렇다면 이제 당의 존립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정말로 큰 집격인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당내에서 노선 투쟁을 통해서 본인의 정치적 기반을 확장해 갈 건지 저는 제3정당이 우리 정치 현실에서 특히 소선거구제 현실에선 존립하기가 어렵다고 보거든요. 이 중대선거구제로 선거법을 바꾸거나 아니면 뭐 헌법을 바꿔서 정치 권력 구조를 바꾸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준석 후보는 삼지대에서 계속 활동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저는 뭐 배신자론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대로 사실 그게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별로 이렇게 유의미한 지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단일화라고 하는 게 김문수 후보랑 이준석 후보랑 했을 때 과연 시너지가 났을 거냐. 저는 마이너스 효과가 났을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서로의 지지층에 대한 배신이 될 수 있고 특히 이준석 후보의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후보가 이제 줄곧 입장을 표명해 왔던 것처럼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입장 그걸 저버리고 김문수 후보와 어떤 정치적으로 야합을 하는 것은 사실 그의 지지자들 입장에선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저는 그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도 완주를 했다고 보고 본인은 아마 10%까지 득표할 수 있을 거다에 베팅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 10%까지 가고 싶었다라고 한다면 토론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됐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발언의 실수를 보면서 이준석 후보의 이 선거 전략이 사실은 40대 이준석이 아니라 40대 김문수와 같았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 토론회에서의 발언은 이재명 후보를 어떻게든지 공격하기 위해서
심지어 좀 저열한 방식을 저는 택했다고 생각하는데 김문수 후보도 보면 이 선거 과정에서도 그렇고 마지막 요새까지도 그렇고 토론회 과정에서도 그렇고 그냥 일관되게 이재명 네거티브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준석 후보도 결국에는 새롭게 뭔가 정치를 하겠다, 시대 교체를 하겠다, 뭐 새로운 세대가 정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방식을 보면 김문수 후보와 다를 게 없었다. 그런 점에서 이준석 후보의 정치가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40대 김문수와 같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뿐인 새로운 정치를 외쳤기 때문에 그게 되게 공허했다라고 보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방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거대 여당까지 품은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선거운동 내내 이제 통합이랑 협치를 강조했고 방금도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 행정권에다가 기존의 의회 권력까지 독점을 한 상황에서 과연 이것이 지켜질 수 있을까 많이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많아서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그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다짐이 공허한 다짐으로 머물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그 현충원 참배했잖아요. 수많은 대통령이 현충문을 지나 현충탑에 참배하고 나오면서 임기를 마칠 때 정말 성공한 대통령,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한 대통령으로 남기를 아마 벅찬 마음으로 다짐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실제 역사적으로 보면 성공한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쳤던 대통령이 과연 몇 명이나 됐을까? 정말 손에 꼽기 어려울 정도로 임기를 마쳤을 때는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은 대통령이 없거든요. 네. 선거운동 기간 내내 통합을 외쳤습니다. 정말 그 통합의 메시지가 말뿐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주면 좋을 것 같고요. 100일이라는 기간 동안이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이 5년의 임기 기간 동안 이 100일의 인사, 통합 메시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연 이분이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판가름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후보에 대한 반 이재명 정서가 분명 우리 사회에 존재하기 때문에 본인이 그만큼 더 노력하지 않으면 인정받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과거의 일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노력을 이재명 대통령이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계속 강조해 왔던 게 어떤 실용주의 그리고 어떤 진영이나 이념, 색깔에 따라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말씀해 주신 대로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계속 말씀해 오신 바가 있고 실제로 이 선거 과정 중에 속속들이 이 보수 인사들이 합류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올 어떤 인선 과정에서도 통합형 인사 이런 게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기대가 좀 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야당과 대화하려는 노력을 저는 하실 거라고 보거든요. 중요한 일을 해 나가려면 야당과의 대화도 해야죠. 그리고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계속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모든 권력을 독점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일종의 독재 프레임, 공포 마케팅을 계속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사실 입법부에서 막대한 의석을 가지고 있는 것도 결국 총선을 통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은 거고 그 근간에는 윤 정부의 실패가 있었던 거죠. 그 외에도 이제 이번 대선에서도 국민의 선택을 이재명 후보가 다시 한번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갖게 된 이 권력, 그러니까 행정부의 권력과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입법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인 거예요. 물론 그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어떤 절제력 있는 모습이라든지 조금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도 맞지만 어떤 주어진 힘과 권한을 통해서 신속하게 일을 하는 것을 두고 무조건 독재 프레임을 씌우게 된다라고 하면 그거야말로 일종의 네거티브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은 드네요. 혹시나 아마 내란 종식이라는 그것과 통합이나 이런 부분 분명히 둘 중에 또 어딘가에 우선 주안점을 또 두게 될 테고 그거에 따른 또 평가가 갈릴 텐데 아마 지지자들은 내란 종식부터 해라 이런 목소리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근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내란 종식은 어쨌든 정치적으로는요. 사법적인 것과 정치적인 걸로 좀 나눠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치적으로 내란 종식은 어쨌든 대선을 통해서 한번 끝난 걸로 봐야죠. 왜냐하면 권력을 교체했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 권력에 대한 심판을 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이 내란 종식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달성된 걸로 보이는데 수사는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쵸. 재판도 계속 진행 그쵸. 중이고 내란 관련한 수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후에
누구와 통화를 했는지도 드러나고 있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은 반드시 져야 된다. 그것을 통해서 또 완성이 되는 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집권하셨으니까 좋은 말씀 하셨어요. 정치적으로는 내란 종식이라는 말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계엄과 관련해서 사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는 건 저는 당연히 따라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치적으로 뭐 본인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내란 종식이라는 프레임, 또 뭐 국민의힘을 상대로 내란 정당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서 자꾸 얘기하면 저는 여야 간의 대화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실패했느냐? 2022년 5월 9일에 취임한 이후에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았어요. 왜 안 만났냐면 이재명 대표가 되니까 이거 범죄 혐의자 아니냐, 야당 대표에 대해서 범죄 혐의자라고 생각해서 총선에서 패배한 피의자라고 이유까지 생각해요. 피의자. 자기가 검찰총장 마인드로 대했기 때문에 야당과 대화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는 뭐 계엄이라는 극단적인 정치 행위로 그 정권을 실패하게 됐는데, 저는 이제 내란 정당 또는 뭐 내란 종식 이런 그 분열을 일으키는 정치적인 용어는 좀 삼가해 주시고, 사법적으로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사법의 단계에서 맡겨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일단은 뭐 방금 계속 뭐 통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통합의 시작이 돼야 되는 곳이 국회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그 대선 전날이죠. 마지막 유세 연설에서 집권하면 곧바로 상법 개정안 통과시키겠다 이런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좀 어려운 법안들이고, 이것 외에도 지금 법사위 대법관 증언이라든지 이런 좀 정치적으로 갈등이 있는 법안들이 좀 임기 초반에 좀 뭐 드라이브 걸 것 같은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임기 시작부터 좀 전국이 경색되지는 않을까라는 우려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의석수가 워낙 차이가 많기 때문에 지금 뭐 법사위에서 만들려고 하는 법안, 당장 지금 대법관 증언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면 그렇죠. 형사소송 모두 금지시킨다, 중지된다. 또 공직선거법, 면소법 이런 것들 우리가 지금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여론은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려고 하는 방향과는 다를 겁니다. 우리 당은 어쨌든 여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무리하게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법안을 추진하려고 하면 취임 초기부터 여러 경론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일단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왜 이게 논쟁의 여지가 되는지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 논쟁의 그 시발점이 되는지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 과거에 윤 전 대통령도 비슷하게 이걸 추진하려고 했었고, 물론 나중에 이제 발을 빼기는 했습니다만, 심지어 이제 윤석열 정부에 몸담았던 이복형 금감원장 같은 경우에도 이 상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막 주장하면서 이제 여당 의원들과 좀 설전이 있는 일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상법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러니까 그동안 어떻게 보면 소액 주주들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른바 개미 투자자들 이런 분들의 권리가 보호되지 않았던 걸 바로 잡는 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법안이야말로 시대에 맞게, 그리고 그동안 계속 얘기되어 왔던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다.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금 당장 한다 이런 얘기는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대법관 증언법이 이제 법사위에서 처리가 되고 본회의에 이제 어떻게 올라갈지는 좀 속도를 봐야겠습니다만, 사법개혁에 대한 필요성도 사실은 얘기가 됐었죠. 대법관을 100명까지 늘린다 이런 법안은 철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의 대법관 숫자로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는 게 맞느냐,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이시지만 이제 후보 시절에 어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심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대법관 혹은 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불신,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초래된 바가 있고, 지기현 판사 같은 경우도 아직도 여전히 직무에서 배제 안 되고 그대로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사법개혁의 필요성도 충분히 저는 국민들께 설명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새 정부의 인사도 사실은 굉장히 지금 관심인데, 지금 일단 발표된 면면을 살펴보면 이제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비서실장,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등등 이제 사실 일단 그럴 수밖에 없겠기도 하겠지만 이제 친명계로 채워진 느낌이 있어요. 지금 이 인사도 굉장히 사실 통합의 중요한 한 요소일 텐데, 이 부분 앞으로 좀 탕평 인사가 이루어질지랑
지금까지는 이재명의 일극 체제가 굉장히 당내에서 유지가 계속 돼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이 정점이다. 이제 대통령이 이제 된 순간부터 이제 내리막길이다라는 이제 평가도 있고. 너무 박한 것 같아. 벌써부터 이제 오늘 1일인데 너무 앞서 나가는 아니 거긴 그런데 합니다만.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그 대통령의 권력은 대통령 당선 이래 가장 크고 그 다음부터 계속 줄어든다는 거예요. 우리 옵션 가치라고 아시죠? 우리 경제 뭐 다녔다 보면은 옵션 가치라서 정말 그 대통령 당선된 날 가장 큰 권력. 그 다음부터 하루하루 최고의 줄어든다고 날이군요. 하는데. 그래서 이게 이 당내의 어떤 이 일극 체제도 과연 조금의 변화가 또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 안에서 이제 다이나믹이 발생을 할 텐데요. 좀 합쳐서 근데 일단 여쭤보려고요. 저는 방금 말씀하신 김민석 국무총리, 강원식 비서실장,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을 두고 뭐 친명계로 다 앞으로 채워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에 좀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강원식 의원님은 그동안 모든 지도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었어요. 실제로 제가 당에 처음 들어왔을 때만 해도 이해찬 지도부 그때도 이제 수석 대변인을 하셨었고, 그러니까 당에서 개파색이 그렇게 짙지 않은 인물로 분류가 되는 분이고, 오히려 전략통, 이 기획통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 당직에 중용되는 그런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번 인사에 대해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현명하게 좀 판단을 하셨다라고 생각하고, 김민석 국무총리 내정자 같은 경우에는 기억하시겠지만 이 계엄 의혹을 처음 제기하셨던 분이기도 했잖아요. 그때는 계엄이 웬 말이냐 우리 모두가 그랬지만 이제 12월 3일에 그 진실을 목도하고 나서는 저희가 촬영도 한 바 있죠. 네, 김민석이 옳았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사실은 김민석 의원의 역할이 저는 정말 컸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분도 뭐 정치 초보가 아니시잖아요. 이제 4선 의원이시기도 하고 뭐 최고위원으로서 이재명 당대표와 직접 이제 합을 맞춰본 경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정부인이만큼 대통령의 뜻을 제대로 알고 함께 일해봤던 기동력 있는 인사들을 배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합니다. 대통령이 된 이상 본인과 가장 호흡을 잘 맞춰서 본인이 갖고 있는 국정 철학, 비전 이런 것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과 일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을 때 그때도 야당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좀 존중했었으면 좋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뭐 완벽한 결격 사유가 없는 이상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사람에 대해서 뭐 야당으로서 반대를 위한 반대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함께 일할 수 있는 좋은 분들 해서 국정 운영 잘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로 어느 대통령이든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든 민주당이 대통령을 배출했든 그분이 성공해야 대한민국이 성공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분들을 통해서 자신의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인사권은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여쭤봤던 그 약간 당내 이제 좀 이게 사실 역학은 좀 너무 앞서 나간 질문이었나요? 아니, 우리 당도 모르겠는데 제가 어떻게 민주당을 알겠습니까? 민주당은 근데 워낙 일극 체제가 강하게 형성돼 있어서 근데 이게 아니, 이제 일극이를 떠나서 이제 어느 역사적으로 이제 봐도 일극이라는 말이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일단 원래 가장 여당이잖아요. 강력한 사자가 빠지면 그 밑에 있는 여러 좀 다양한 또 사자들이 또 원래 근데 경쟁을 지금 하는 민주당의 권력 구조만 놓고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눈빛 한 번만 보이면 그냥 짜자자작 정리되는 수준 아닌가요? 저희는 국민의힘이랑은 다를 것 같아요. 아니 우리 당은 그래도 좀 달랐다니까요. 아니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면은 당대표 갑자기 갈아치웠던 그런 당과는 저는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이렇게 튀나요?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어떤 일극 체제라는 말이 제가 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물론 이 구심점이 된 건 맞죠. 근데 대선 후보인데 구심점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대선 후보였는데 당대표까지 했는데. 그리고 이제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어떤 뭐 이제 당정 관계는 이제 정확하게 저는 정립이 될 거라고, 수평적으로 정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어쨌든 이재명 당 대표가 이제 빠졌고 대통령이 되셨고 그쵸. 행정부로 그쵸. 가셨으니 이 당내 이 어떻게 입법부의 권력은 돌아갈까? 어떻게 돌아갈 것이냐. 그리고 지금 이제 원내대표 선거도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지금 저희 당의 의원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이제 굉장히 많으셔. 치열한 싸움이 좀 벌어지지 않을까. 근데 이게 어떤 뭐 각자 또 메시지 내는 방식은 또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떤 독자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분이 있고, 여당이기만큼 대통령과 발맞춰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더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는 좀 더 지켜보시죠. 지금 당장 민주당이 전당대회 하면 유력한 당권 주자로 정청래 법사위원장하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거론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두 분 다
굉장히 그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고 그러면 민주당은 우리 그때 그 김기현 대표를 만들 때와는 달리 여기는 자발적으로 그냥 수직 관계가 완성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조금 더 당대표에 가까운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내부적으로. 뭐 이제 선명성 대선이 경쟁. 끝나가지고 선명성 경쟁을 할 것 같아요. 선명성 경쟁. 그 선명성 다들 경쟁이라면 선명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다들 선명해. 누가 더 그래도 파라냐 이거 갖고 참 뭐 그건 좀 더 지켜보시죠. 왜냐면 말씀해주신 분들 외에도 당대표 생각 있으신 분들이 더 있을 거예요. 지금 뭐 워낙 후보군들이 의원이 워낙 많고 뭐 많으셔서. 장관에 누가 가냐도 이제 후보군들이 막 5명씩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일단 대선이 끝난지 그리고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지 사실 1일 차이기 때문에 선거가 끝난 지 네, 지금 네, 몇 시간 되지 않았죠? 14시간 지났어요. 급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16시간 지나가지고 뭐 민주당 얘기를 좀 넘어가서 국민의힘 얘기를 해보면은 사실 3년 만에 그 정권을 이제 사실상 헌납이라고 해도 표현이 뭐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그 뭐 해체 수술의 재정비가 좀 불가피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당권을 놓고 뭐 친윤계다 친한계다 이렇게 좀 피 터지는 싸움을 할 것 같은데. 저도 참 우리 당의 미래가 궁금합니다. 근데 이거는 있는 것 같아요. 전당대회를 하냐 마냐 일단 그 변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안할 수도 그냥 있다고 비대위 하죠. 체제로 가서 혁신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게 어떠냐. 지방선거가 있기 전까지. 그런데 이렇게 패배를 했는데 어떻게 그 당 체제를 개편하지 않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어떤 식으로든 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그 당대표가 나와서 당을 완전히 바꾸는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내 개파를 한번 비교해 보면 일단 김문수 후보가 졌지만 김문수 후보를 중심으로 이번 선거를 치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당내 세력이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난 한 달간 김문수 후보를 도왔던 사람들이 있을 거고 김문수 후보를 많이 이게 강성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세력들이 있어요. 자유통일당 세력을 네, 비롯해서 그럼요. 두 번째는 예친윤 세력이 있을 겁니다. 예친윤 세력. 뭐 그게 뭐 쌍권 체제로 예친윤. 대표되는. 왜 그다음에- 예술 붙이셨는지 아무튼 네. 이제 왜냐면 친윤이라고 하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구심점을 완전히 잃었기 때문에 발당도 예친윤. 하셨고 그리고 친한동훈계라고 하는 신흥 그 세력이 있겠죠. 그러면 3파전이에요. 전당대회 한다 그러면 아마 김문수 후보도 당권에 도전하지 않겠습니까? 예친윤 세력도 누군가를 대표 선수로 내세워서 당권에 도전할 거고 한동훈계도 한동훈 전 대표가 직접 뛰든 아니면 뭐 대리인이 뛰든 뭐 당권에 도전하려고 할 텐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그 세력이 그 더 이니셔티브를 지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 선거에 대해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예친윤계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무리하게 그 후보를 바꾸려고 했었던 거 그리고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 긋지 못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었던 거 이 부분에 대한 책임론이 가장 큰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당을 개혁하려고 하면 그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주류가 돼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오히려 그 예친윤계 뭐 저는 뭐 당의 주류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의 주류인 세력들 입장에서는 친한계가 정말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보다 미워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른바 이제 한동훈 전 대표께서 마지막엔 이제 유세를 좀 다니셨지만 처음에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하시면서 약간 무리를 빚는 것이 있었고 정말 그 무리를 빚었다는 표현이 분들을 참 만나면 뭐 하고 있는 거냐 너무 이렇게 분개하는 엄청 분노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렇게 당 망하기를 저렇게 고사주면 저러면서 당권 욕심을 내는 게 염치가 없지 않냐 이렇게 일종의 한동훈 책임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친한계에서는 이 친윤 주류 세력들의 어떤 이 구태스러움
그리고 반성 없는 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지만 오히려 반대로 이 친윤계 쪽에서는 한동훈 그 전 대표가 계속 쓴소리하고 계속 뭐 공격하고 하니까 우리가 흔들렸던 거 아니냐, 보수 지지층이 이른바 분열됐던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서로에게 공을 떠넘길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저는 조금 뭐 상대당이니까 이제 알아서 하시겠다라는 생각은 하지만서도 그 득표율을 보면 어쨌든 김문수 후보가 40% 초반은 얻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반성과 쇄신의 계기로 삼아야 될 득표율이 아니라 기득권을 유지하려는데 저는 그 연료로 쓰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더 뭉치지 못해서 졌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우리가 더 싸웠어야 됐다. 이른바 더 투쟁했어야 됐다. 그러니까 이게 반성하고 뭐 윤 전 대통령과 빨리 절연해야 된다 이런 해법과 달리 다른 진단을 내놓으실 분들이 있을 거라고 봐서 뭐 김문수 후보를 내세우든 대체제를 내세우든 누군가를 내세워서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세력이 저는 꽤 클 거라고 봐요. 저는 지금도 뭐 한동훈 전 대표 책임론을 제기하는 일부 세력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게 우리 당심의 뭐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당 개혁의 중심에 누가 서야 되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그 중심 인물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한동훈 전 대표가 당장 뭐 그 전당대회에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영남 자민련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수도권에서 소구할 수 있는 인물들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개편되지 않고는 우리가 다음번 정권을 만들거나 1정당이 되긴 어렵다고 보거든요. 제가 이제 들은 거는 사실은 오히려 친윤계와 친한계가 동반 퇴진을 해야 된다. 이제 정말 새로운 당권은 그가 아닌 닫아야 되는 거 아닌 사람을 세워야 되니까 당권으로는 최소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사실 최근에 안철수 그 의원이 이번 대선에서 꽤 열심히 했다 이런 또 진정성을 보였다 이런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오고 근데 있기도 그 안철수 하고요. 의원 자꾸 띄우는 분들이 또 이른바 친윤계 분들 아니에요? 친윤계 저는 분들? 그건 너무 좀 그 선의를 이렇게 왜곡해서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는데 그걸 너무 개파 이제 중심으로 봐서 그렇긴 한데 사실 그 안철수 의원이 원조 반윤이거든요. 김문수 후보도 사실은 이 정도 참패를 했는데 당권에 다시 도전을 한다면 이것이 과연 당 개혁으로 이어질지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고 친한계에 대해서는 물론 뭐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게 당내 분열을 굉장히 이제 촉진한 측면이 있다고 보시는 분들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좀 당권 관련해서는 굉장히 피 터지는 싸움이 앞으로 좀 벌어지지 저는 않을까. 이미 전쟁은 시작됐다고 봐요. 친한계 분들의 메시지를 저도 뭐 다 보지는 않았는데 SNS에 올라오는 게 이제 기사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쌍권, 이른바 쌍권 지도부를 저격하는 목소리부터 뭐 계엄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도 안 하고 표 달라고 했다 이렇게 이제 자성하는 목소리. 근데 저는 이미 사실 국민의힘이라는 같은 틀은 쓰고 있지만 이미 이 안에서는 돌아올 수 없는 어떤 심리적 간극이 생겼고 정치적으로 저는 같이 가기 어렵다고 봐요. 뭐 서로를 향한 책임론을 제기하다 보면 누구 하나는 제거되어야 이것이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제거하려고 애를 쓰겠죠. 그래서 누구 하나는 이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을 해야 끝날 싸움이 됐다. 그래서 저는 뭐 분당의 가능성도 사실은 있지 않을까. 물론 그럴 힘이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안 사실 그래도 이게 108명밖에 안 되는. 네, 근데 지금 이게 170명입니다. 아 107명. 빔사고 의원을 깜빡. 근데 좀 분당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니까 저는 분당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는 당 내에서 바꾸려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럼 반대로 친윤계를 중심으로 한 분당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친윤계는 구심점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제3정당은 아까 이준석 개혁신당도 얘기했지만 그분들도 국민의힘에 어떻게 들어올 생각을 할 가능성이 크지 독자 세력으로 생존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는 분당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면 이제 집을 수리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면 차라리 집을 이제 무너뜨리고 다시 짓는 것이 더 경제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정치에 적용을 해보면 뭔가 이거 하나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골마있기 때문에 아예 정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단계에 국민의힘은 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이제 넓게 좀 보면은 보수 정당이 지금 보면은 2차례 탄핵을 겪으면서 좀 또다시 개멸의 위기에 놓였는데 그 뭐
보수 지지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이번에 뭐 김문수 후보나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밝히는 사람들도 늘고 있고, 만약에 이제 이런 보수 정당이 다시 국민들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좀 어떤 변화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일단 계파 갈등을 종식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부터가 네. 계파 갈등 종식과 함께 또 하나는 정말 소수 정당으로서 우리가 민주당에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은 민심을 얻는 방법밖에 없어요. 국회에서 지금 절대적인 소수 의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성과 몇 개 만들어낸 거, 금투세 폐지, 뭐 이런 문제들은 이게 우리가 의석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민심이 금투세는 지금 민주당이 실행하겠다는 게 잘못된 건데 라는 식으로 여론이 형성됐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거거든요. 대법원 뭐 관련해서 사법개혁, 대법관 증언하겠다. 이것도 우리가 계속해서 민심을 복원시켜야 되는 거죠. 이 사법개혁이 누구를 위한 사법개혁이냐, 정말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이냐,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사법개혁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민심을 자꾸만 환기시켜서 이걸 지렛대 삼지 않고는 우리 당이 계속해서 어려운 시기를 벗어날 수 없다고 보거든요. 네, 저는 좀 일단 집단 최면에서 깨어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진정한 인정이 필요하다, 존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동안 이 국민의힘에서 했던 그 선거 내내 나왔던 메시지를 보면 그래도 이재명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런 메시지였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저는 국민들에게 소구받지 못한 메시지로 판명이 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집단적인 최면으로부터 좀 깨어나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걸 위해서는 대통령에 대한 진정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는 일단 그 남 탓하는 정세에서 좀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계엄 얘기할 때 윤 전 대통령이 뭐라 했냐면 야당의 폭거 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을 옹호했던 사람들도 뭐 목적은 다 달랐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그 표면적으로 내세웠던 이유는 민주당 때문에 계엄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 대통령도. 그리고 이 대선 패배의 요인을 분석하는 것도 뭐 한동훈 때문에 졌다, 이준석 때문에 졌다, 이런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반성을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남탓 DNA를 좀 버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이 남탓 DNA는 좌파들의 DNA인데. 그러니까 이런 좌파들의 DNA 이런 게 이제 원래 집단적인 최면이 아닌가. 그거잖아요. 네. 좌파들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을 많이 지적하거든요. 이렇게 계층적으로 뭐 불평등은 사회 구조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우리 보수 정신을 가진 사람은 이걸 극복하고 성장 사다리, 그 계층 사다리를 통과해서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기본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튼 남탓 하면 안 되죠. 또 하나 좀 뭐 꼭 덧붙이자면, 우리 보수 정당이 대한민국의 주류다, 보수가 대한민국의 주류다 라는 이 착각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이제 정말로 중요하죠. 엄연히 소수, 모든 면에서 소수. 예. 이게 유권자 지형을 놓고 보면 자기가 보수라고 인식하는 사람과 진보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여전히 보수가 조금 높다 그래요. 사회인식 조사를 하면. 그런데 과거 우리끼리만 뭉치면은 얼마든지 정권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 당의 혁신은 없는 거죠. 과거의 인구 비중을 놓고 보면은 사실 영남 출신 분들이 인구가 훨씬 많아요. 지금도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은 끊임없이 동진 전략이라는 걸 해왔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그래서 부울경에서 40% 득표 얻을 수 있는 정당이 됐는데, 우리 정당 호남 가서 10%도 얻지 못하는 정당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쨌든 일부 반이재명 정서가 있었고, 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었던 게 사실인데, 그런 만큼 오히려 조금 잘하면 그만큼 오히려 굉장히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 하면서 평가가 또 확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로써 이제 새 태양이 뜬 만큼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잘 해주셔가지고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시기를 정말로 기대를 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이게 많이 응원해주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잘하면 안 되는데, 이런 그런 얘기가 국민의힘에 위기감이 생길 정도로 잘해주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그러길 기원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